나는 몽신이다. 나는 몽신이다. 오늘은 새내기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300회 생일잔치를 했잖아요. 오늘은 301회 그 첫걸음이라는 생각으로 또 정성스럽게 이 시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연 특집으로 알찬 정보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는 몽신이다 함께 해주실 분 정말 든든하고 듬직한 분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배우 김명국 씨입니다. 네. 우리 저 몸신 300일의 특집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국 씨.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신 것 같습니다. 왜 김명국 씨가 나오셨을까? 궁금하시면서도 또 기대가 되실 텐데요. 자, 오늘 강연 특집으로 마련한 나는 몽신이다의 주제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저희 아이에게 부족한가. 진짜 대단한 거겠어요. 기적이야, 기적. 받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기다리다 돌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남의 얘기 같이 같네. 네, 명의에게 듣는다. 오늘 특집으로 마련한 이 시간의 주제는요. 생명을 살리는 최후의 선택, 장기 이식. 예. 저희가 사실 그동안 정말 많은 주제들을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생사의 고비에서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 이루어져야 하는 그 수술이죠. 장기 이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뤄보지를 않아서 오늘 이 시간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 정말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은 이 주제 보신 느낌이 어떠신지요? 그 김용건 개그맨 김용건 그 후배도 이제 마지막 이제 고인이 되면서 그 미리 장기 이식을 하겠다 그러고서는 장기 이식 해주고 이제 떠났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깊이는 못 들어갔다는 거. 근데 오늘 깊이 들어가는 그 자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뭐 제 예전 꿈이 제 아들이 군 복무할 때 통닭 사들고 면회 가는 게 꿈이었는데요. 근데 근데 뭐 그 꿈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지금 살아 있으면 이제 24살이니까 아마 지금 군 복무하고 제대했겠죠. 요즘 복무 기간이 짧아서. 제대했겠지. 그렇죠. 예. 근데 결국 그 꿈은 이루지 못했고요. 2000년도에 우리 아들이 그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고 2005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투병 생활 동안 5년 동안 사실 뭐 그 조혈모 세포, 여러분들은 이제 골수라고 보통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감이 안 좋다고 조혈모 세포라는 피를 만드는 어머니 세포라는 말로 이렇게 하는데 그 조혈모 세포를 기다리다 끝내 이제 하늘나라로 소풍을 가고 말았어요. 그렇구나. 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집합을 못 하니까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매주 마지막 주 일요일 날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나갑니다. 조혈모 세포 기증 운동을 하러. 그래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주셨네요. 멋있게. 마로니에 슈퍼맨이라고. 그래서. 너무 영광스러운 이름을. 전 몰랐어요. 여기 녹화장 와서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도 사실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듣고 있는데 사실 저희 지금 이제 친오빠가 신장 투석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래갖고 그 신장 이식 이제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한 2번 정도 기회가 왔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무조건 순서가 온다고 바로 수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이 뭐가 맞아야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2번인가 기회를 놓쳐서 이제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굉장히 벌써부터 막 그러니까요. 그러네. 예, 저희가 남의 얘기 같이 같네. 김명국 씨께서 또 쉽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주셨고 성옥숙 씨도 또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만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특별한 분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300일의 강연 특집 명의에게 듣는다. 생명을 살리는 최후의 선택 장기 이식.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장기 이식은 분명 장기 기증하고 딱 맞닿는 이야기잖아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제대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는 몸신이다. 오늘 함께할 명의 같이 큰 목소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안녕하세요. 예. 자, 나는 몸신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간담체 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 김동식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사실 제가 그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조정석 씨가 맡은 이익준이라는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의 실제 모델이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가끔 그런 질문 몇 번 받은 적이 있기는 합니다.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드라마 제작진으로부터 저한테 특별하게 연락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주 바쁘게 비슷한 일상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 관점에서 아주 리얼하게 잘 제작된 드라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대충 이렇게 선생님의 캐릭터와 그 조정석 씨 연기한 그 연기자로서의 캐릭터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거의 싱크로율이 90% 이상이었습니다. 전 간담체외과 또 드라마에서 처음 대했거든요. 굉장히 궁금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간담이 좀 서늘해지기도 하는데 이게 그 이식만 전문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를 다 담당을 하시나요? 네, 그 간담체 외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이제 장기 중에서 간, 그리고 담낭이나 담도, 췌장 같은 그런 장기의 어떤 수술적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과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저는 이제 간에 생기는 암이나 간 이식 같은 것을 특히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 그 뉴스에서 보니까 말이죠. 예. 광주에서 그 도노에게 심장을 적출해서 이송해 오는 과정에 KTX를 2분간 멈췄다가 그 싣고 오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출발 시간을 2분 늦춰가지고. 늦춰서 그래서 서울까지 이렇게 이송해 왔다고 급박하게 왔다 그러는데 평상시에도 그렇게 급박한 이송과 또 수술 이런 것들이 자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장기라는 것이 이제 기증자 몸에서 적출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사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장기로 이제 더 이상 혈액이 안 가는 상태이고 산소 공급도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최대한 빨리 이제 그 받으시는 분이 있는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끝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사 판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체 의료진들이 어떤 순서로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두 병원이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의료기관. 그리고 또 그 기증하시는 분으로부터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 병원 또한 다 전국 각지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 해당 병원의 각 그 장기별 담당 선생님들께서 직접 그리로 이제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한꺼번에 여러 장기가 기증될 경우에는 이제 그 위에서부터 이제 심장, 폐, 그다음에 간, 콩팥 이런 순서대로 장기를 적출하게 됩니다. 이 순서는 사실 피가 안 가는 상태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짧은 장기 순서부터 적출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나 이제 적출하고 나서부터 이제 받으시는 분 병원까지 거리가 상당한 경우에는 그 이동 동선과 운송 수단 그리고 뭐 시간 그런 걸 다 이제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수술 시간들을 다 같이 조절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사실은 또 저희 지금 스튜디오 안에도 경험자가 있으시고 또 기다리는 분의 가족도 있으시고 실제로 저희 제작진 가운데서도 장기 기증을 받은 제작진이 있어요. 네, 부부간에 젊은 부부인데 부부간에 또 콩팥을 기증하고 기증받은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저희 모두에게도 아주 관심이 가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늘 선생님께서 이제 장기 이식, 장기 기증에 관한 문제 중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오늘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지 좀 미리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회진을 돌면은 항상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매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사실 기증자가 나오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식이란 거는 이식 이외에는 다른 생명을 살릴 방법이 없는 분들이 결국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은 기적과 같은 일일 겁니다. 근데 사실 기적이란 건 흔히 일어나는 일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장기 기증 받는 것이 결국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현재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많은데 기증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기 이식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들, 또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장기 이식이 왜 필요한지와 함께 장기 기증에 관한 인식도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왔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함께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생명을 살리는 최후의 선택, 장기 이식. 지금부터 우리 김동식 교수님께 강의 의견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장기 이식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그 장기 이식이란 우리 그 몸에 있는 장기 중에 어떤 특정 장기를 한 사람의 몸에서 다른 사람 몸으로 옮겨 심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식이라는 것이 옮겨 심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를 옮기는 것인데 그걸 뭐 굳이 왜 하느냐? 그거는 뭐 이유는 단순합니다. 장기 이식 외에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분들을 위한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특정 환자가 이식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코노스라고 하는데요. 저런 코노스에다가 대기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대기 등록을 하고 이제 기다리고 계시면은 뇌사 추정자가 발생하면 그 추정자 역시 코노스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대기자 중에서는 그 많은 대기자 중에 누구에게 먼저 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정해진 순서가 나오면 1번 1순위부터 이제 직접 코너스에서 연락을 줍니다. 그 다음에 그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이제 적출을 위해서 가서 이제 적출을 해오고 그 다음에는 다시 그 본원으로 돌아와서 이식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적출을 가서 기증자의 몸에서부터 이제 혈액 공급이 딱 중단되는 그 시간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네. 심장이 딱 멎는 순간부터는 이제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영양 공급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장기를 적출해서 차가운 보존 용액, 얼음이 담겨 있는 보존 용액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그 보존 용액에 넣어 놓는다고 해서 이제 그걸 오래오래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도 심장은 4시간, 간은 8시간 안에 받으시는 분 몸 안에 들어가서 다시 다 연결을 해서 피가 흘러야지 그 장기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출하는 시간도 포함하고 네. 또 수술해서 이식한 다음에 혈관이 연결해서 혈액이 흐르는 시간까지도 포함해서 4시간, 8시간이라는 거군요. 와, 이건 정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이동까지. 이게 이제 뭐 미리 계획을 아무리 세우고 거기에 맞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기증자가 있어가지고 그 적출팀이 이제 적출하러 갔습니다. 근데 막상 배를 열어보니까 그 기증자의 간이 그 받으시는 분의 몸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커가지고 도저히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그쪽 적출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상황이 이미 그 수술방에 다른 장기, 뭐 심장, 폐, 다른 장기의 적출팀도 모두 다 같이 와 있고 그 말은 뭐냐면은 그쪽 병원에서는 이미 받으시는 분들도 다 준비하고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상황인데 이제 당장 간을 수혜받으실 분이 이제 아직 다시 미정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시간에 포함되는 거네요. 그때부터 찾아야겠네요. 네, 그래서 코너스에서는 이제 바로 이순희부터 다시 바로 즉각적으로 전화를 또 연락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상황에서 받고 싶은 마음이야 다들 굴뚝 같겠지만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바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또, 조건이 있을까요? 그럴 때는. 일단은 뭐 환자분이 병원 안에 계시다면 모르겠지만 밖에 계시다면은 근거리에서 빨리 와서 수술 준비해서 결국 8시간 안에 그분 몸 안에서 다시 피가 흐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들을 맞출 수 있냐는 것하고 또 그러려면은 마취해야 되니까 또 금식 시간도 맞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전혀 준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참 여러 가지 난감하죠. 근데 마침 그래서 저희한테까지도 연락이 왔고 저희 환자분 한 분한테 급히 연락을 해보니까 마침 양평에 계시는데 택시 타면은 빨리 오실 수 있다고 하시고 저녁 시간이었는데 저녁을 되게 일찍 드셨어요. 오후 4시에 드셨더라고요.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기적인가 봐. 그랬대. 다행히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 이제 건강하게 퇴원하셔서 지금 이제 통원 치료하고 계십니다. 진짜 저 한편에서는 정말 기적처럼 공여자와 그리고 수혜자가 만나셨지만 사실 그게 내가 수술이 될 줄 알고 또 기다리셨던 분은 그렇죠. 이게 안 맞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과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그날 좌절하셨을까. 일단 기증자가 생겼다는 그 소식 자체만 하더라도 이 환자나 가족은 살았다, 이제 살았다고 막 얼싸고 그럴 거예요. 근데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사실 그 사이에 있었던 가정들은 환자들한테 직접 다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병원에서 그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막상 전화를 드렸는데도 이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갑작스럽게 수술이 진행되면 이제 수술 비용에 대한 걱정, 가족이나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데 얘기도 없이 불쑥 입원하면 또 어려운 부분이니까 또 한번 물어보고 답을 주겠다고 하시고 근데 저 반대편에서는 1분 1초가 지금 시급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 이식 수술하는 장면 볼 수 있어요? 예, 보시겠습니다. 아유, 수혜자시구나. 회복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격리기간이 풀리면 원하시는 남편분과 같은 거 쓸 수 있고 하니까. 남편의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본인이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본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걸 저를 더 많이 설득을 해줬거든요. 네, 그냥 무섭고 오빠도 그렇게 알아주고 아유. 두 곳에서 이제 한쪽은 기증자고 이제 한쪽은 받으시는 분이고 수술방 2개가 이렇게 옆으로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네, 수술의 진행 속도도 양쪽을 이제 균형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네, 그렇게 해서 논의를 하면서 하고요. 받으시는 분, 환자분의 이제 간이 저렇게 망가져 있는 것들은 적출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망가진 간은 100% 다 적출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증자 쪽이고요. 기증하는 간이 저렇게 몸 바깥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적출을 하네요. 어른에서 어른으로 할 때는 거의 몸의 3분의 2 정도를 기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간 안에 있던 기증자분의 피는 다 씻어내고요. 기증자의 입장에서는 혈관들을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인조 혈관을. 저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간의 문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직경이 1에서 1.5cm 정도 되는 혈관이고요. 이제 간의 피를 통과시켜줄 이제 순서입니다. 오, 통한다. 오, 통한다. 아, 이제 혈관이 통하네요. 저 문합하는 시간을 저희가 한 30분 이내로 최소화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요. 저 간의 색깔을 잘 보시면 피가 돌면서 이제 간의 색깔이 차츰차츰 이제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 돌아온다. 빨개졌어. 색이 돌아요. 예. 간 동맥도 연결해야 되고 이제 담도도 연결을 해야 되고 방금 이제 초음파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결한 혈관들로 피가 잘 흐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술은 무난하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뭐 들어가는 피, 나가는 피 다 원활하게 잘 흐르고 있고요. 잘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지금은 건강하신 건가요, 두 분 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아, 세상에. 그 교수님이 이제 혈관을 연결해 주셨잖아요. 네. 조금 있으니까 피가 쫙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화면으로 봤어요. 그때 그 남편의 생명이 그 아내에게 불어주는, 넣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생명을 나누는 거죠, 진짜. 네. 오늘은 그 50대 여성분이시고요. 3, 4개월 전부터 이제 좀 급격하게 나빠지셔가지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간이식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아, 지금 이제 기증자는 경남 양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제한구역이 아니고 잘해. 힘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언니. 저희 거의 다 도착했고요. 어디로 가면 돼요? 출발하셨다고 10시 6분에 카톡이 왔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지방 멀리 갈 때는 역에서 내려서 또 앰뷸런스를 타고 가도 한 2, 30분 정도 가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대부분. 아, 참 비장이네요, 그냥. 근데 이식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우리 밥 나갑니다. 아이고. 아우로바 있습니다. 빨리 줬어. 와, 세상에 이게 설교는 지금 뭐 다 잘 연결이 됐고 잘 통하고 있는 거 처음 바로 확인했습니다. 아우, 저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냥 환자 보면 뭐 내 환자 같아요. 내 가족 같아요. 예. 그러네. 아휴, 가족들의 어떻게 그냥 잘 되기만 바라는 거죠. 기도만 하는 거죠. 장기이식이다. 이 그런 과정은 이제 변수서부터 그 골든타임 그 아주 긴박한 순간들이 이제 쫙 지나가는데 친척이나 가족 간의 그 이식은요. 이게 금방 이루어질까요?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화면 한번 보시죠.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결정을 하고 대가가 없이 기증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금전적이든 어떤 이익에 주고받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과 친지 간에서 이식이, 생체 이식은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 두 번째 조건으로는 공여자가 기증을 하고 난 이후에도 기증 이전처럼 건강하게 잘 남은 인생을 문제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검사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기증자의 안전이 어떻게 보면은 받으시는 분의 안전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증자가 뭐 이미 비형 간염을 앓거나 간경화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기증이 불가능하고요. 또 지방간도 어느 정도 이상 있으면은 기증이 좀 어려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은 아주 독하게 운동하고 살을 빼서 기증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기증을 하기 위해. 그리고 사실 환자분들이 어떤 기다릴 수 있는데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감량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본인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옆에서 보고 있을 때도 참 굉장히 뭉클하죠. 가슴이 짠해지네요. 앞에 이런 두 가지 조건들을 다 이제 맞춘다고 한다면 간은 기본적으로 그 타고난 모양대로 수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간의 모양이나 또 혈관 구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생체 이식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까부터 궁금했어요. 어떻게 간이라는 장기는 그렇게 신기하게도 그렇게 많이 떼어내도 또 회복이 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타인한테 받은 간이 또 어떻게 내 안에서 또 커지면서 또 기능을 하는가. 이거 준비된 화면이 있어서 보시면서 한번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간의 64%를 기증을 하고 36%가 남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다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커졌어. 커졌어. 왠지 커졌어.
왼쪽 편에 간은 기증하기 전에 전체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간은 36%가 남겨졌고 한 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보면은 크기가 뭐 거의 예. 할 정도로 많이 네. 자라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그 정도로 신기하다. 간이 자라나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평상시에는 자라지 않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우리 몸에서 요구량이 더 발생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생을 하게 되고요. 초기 2주간 급속히 자란 다음에 한 달 정도가 되면은 이전 상황의 약 80에서 90% 가까이 이제 신기하네. 재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한 최대 1년까지 조금씩 더 자라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식받은 간도 자라나요? 이식 받은 간도 자라고 이식 기증하고 남은 간도 자랍니다. 그래서 엄밀히 보면 양쪽 기증자 측과 받으신 분 중에서 몸에서 필요한 만큼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기증자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작게 남아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더 많이 자란다고 볼 수 있고요. 의사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신기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주로 이제 장기 이식 문제는 보도를 통해서 또 드라마나 뭐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뭐 1순위, 2순위 이렇게 순위가 정해져 있더군요. 네. 아주 엄밀하게 조사를 해서 정해지는 순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간의 경우를 놓고 본다면 이제 수많은 대기 등록자들이 있고 그 기증자는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이 이제 결국 우선순위를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그 점수 체계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멜드 점수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그 대기 중 3개월 이내 사망하실 확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기 중 3개월 이내 사망하실 확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점수 자체가 사망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요. X축에 그 오른쪽으로 가면서 있는 숫자가 멜드 점수입니다. 40점이 최고 점수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Y축에 있는 것이 대기 중 사망률입니다. 이게 최고 점수인 40점에 가까이 가게 되면 결국 3개월 이내에 사망하실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 대기 상황을 보면 이 멜드 점수가 한 35점 이상 되지 않으면 전혀 전화가 안 옵니다, 지금. 전혀 전화가 안 옵니다,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20점대 환자들이 대부분 평균적으로 받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일단 사진을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실제 제 환자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이식 받으시는 시점에는 멜드 40점대까지 나빠져가지고 받았습니다. 너무 마르셨어. 그런데 이 사진 찍을 때는 40점이 아니었어요. 30점대 초반 정도였던 분입니다. 근데 이 정도. 근데 지금 나타나는 그 사진의 모습들은 전형적인 말기 간질환 환자의 형태를 다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일단은 온몸이 바짝 마르고 네. 얼굴도 푹 패이고 팔다리가 매우 가늘죠. 근육이 몸에서 다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지금 옆으로 서 있을 때 보면 배가 불룩 나오고 거기 배꼽이 아주 턱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저게 그 배 안에 복수가 차면서 복압이 막 올라가니까 옛날에 없던 배꼽 탈장이 생겨서 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저게 심해지면은 절로 이제 막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위를 잘 보시면 약간 근육같이 보일 수 있지만 저게 알고 보면은 정확히는 여성형 유방입니다. 여성 호르몬을 간에서 이제 제거하지를 못해서 여성형 유방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게 근육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신의 변화가 지금 일어난 상태네요. 이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30점대일 때도.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어머, 그분이세요? 어머, 그분이세요? 어머, 세상에. 이런 분이셨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어머, 그분이세요? 어머, 그분이세요? 어머, 세상에. 이런 수술 분이셨어요. 받으시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진짜 못 알아보겠어요. 기적이야, 진짜 기적. 다른 사람 같아요. 정말 기적이에요. 부모까지 쥐고 있네. 그래서 이전에는 노력한다고 될 수 없던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간으로 이식을 받으시면서 이제 본인이 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해서 아주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사시고 믿기 어렵지만 환자분이 저 사진 본인도 앞뒤로 비교해보고 너무 신기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뇌사자 어느 분께서 간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럼 멜드 점수가 35점 이상 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거는 이제 순간순간 매일 사실 상황은 바뀌겠죠. 네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제 환자 중에 멜드 37점으로 지금 일주일째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 한 번도 안 왔거든요. 며칠 전에 그분이 O형인데 O형 기증자가 나타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 환자 이름이 있나 했는데 10순위 안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10순위 안에 드신 분들은 다 37점보다 높은 분들이라는 겁니다. 앞서 이렇게 복수가 가득 차 있던 환자분이 이식받고 1년 만에 그렇게 좋아지신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놀랍습니다. 사실 멜드 점수가 막 30점, 40점대에야 기회가 온다고 하니까 좀 더 좋을 때 수술을 받으면 훨씬 결과가 좋을 텐데 생각을 했는데 40점대인 분도 이식만 받으면 기증을 제대로 받으면 저렇게 회복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놀라운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다시 일상을 회복한 분들의 인터뷰를 저희가 한번 그분들 만나보실까요? 이름은 김유중이고요. 나이는 29살이다. 20대신데 어떻게? 27살 때 받았어요. 체력이 좀 큰 편이고 건강상에는 여태껏 살면서 큰 지장이 없었거든요. 오셔서 간 이식을 해야 된다라고 딱 듣는 순간에는 그냥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두려움 같은 거 그게 한꺼번에 쫙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생체 간 이식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을 듣고 나서 갑자기 이제 뇌사자 분이 나오셔서 바로 이제 수술을 하게 돼요. 기적이 일어났네. 약간 이게 꿈인가 어머니도 바로 놀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지금 꿈꾼 거 아니냐고. 이제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고 막 그때 근데 저희 어머니랑 저는 그날이 저의 제2의 생일이다. 미역국 끓여서 이렇게 그냥 밥 하나 이렇게 해놓고 옆에다 두시거든요. 그렇게 그분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잊으면 안 되잖아요. 이분께도 우선 응원의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딸 김리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어요. 리언이 꿈은 뭐야? 엄마하고 아빠한테 얘기해준 거지. 리언이 꿈이 뭐지? 경찰아저씨야, 의사야, 의사 선생님.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꿈이 많아. 저희 아이는 14개월 수술을 했는데 14개월이면 볼이 지난 개월수라서 그때 되면 아이들이 10kg는 넘은 것 같고 뛰어다닐 때인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가 복수 무게까지 거의 6kg 정도 되었어요. 저희 아이는 이식을 기다리는 동안에 점점 복수도 더 차서 혼자 앉아있는 거를 너무 힘들어했고 성달도 너무 심해지고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마저 노래질 만큼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웃음도 잃고 그걸 지켜보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었어요. 엄마나 아빠의 간으로 더 적합한 간으로 이식을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이식해주시는 교수님을 만나 뵈니까 저희는 너무 덩치도 크고 아이는 너무 작기 때문에 저희 아이에게 부족하다. 그래서 내사자 기증이 필요할 것 같다. 내사자 장기 등록을 하자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밤에 장기 이식센터에서 지금 내사자 기증이 되었는데 이식을 받으러 오시겠냐라는 전화가 와서 저희는 그 밤에 분주하게 준비를 해서 바로 병원으로 달렸어요. 아유, 세상에. 살이 조금씩 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1년 정도 됐을 때 그때는 이제 그래도 좀 리원이가 잘 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이식을 받고 이 기증자분에게 정말 감사함을 한 번 잊어본 적 없거든요. 저는 이 감사함을 갖고자 저도 장기 기증을 신청하게 됐어요. 저희처럼 이식을 기다리는 환우들에게는 장기 기증만 정말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정말 이번 기회에 많이 장기 기증에 대한 거를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아유, 이걸 보니까 지금 이제 두 사람 사례자가 나왔잖아요. 다 받아서 회복되신 분들인데 저렇게 받은 사람이 아닌 점점점 나빠지다가 전화도 한번 못 받고 기증자가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훨씬 많다 이거죠. 훨씬 많다 이거예요. 2019년에 2,136명이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걸 좀 따져보면 하루에 5명 이상이 대기하다가 사망하고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멜드 점수가 35점 이하면 아예 이식에 관한 전화도 받을 수가 없는 자격이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40점이 되면 될수록 이제 거의 뭐 사망에 이르는 단계에 이뤄야지만 그게 이식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게 20점도 이식이 가능한 전화가 오고 한다니까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예,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사후에 장기 기증하는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스페인이나 유럽, 미국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그 생체 기증이 별로 없고 대부분 사후 기증을 통해서 장기 이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죠. 준비한 화면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요, 인구 100만 명당 사후 장기 기증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유난히 스페인이 많군요. 스페인은 100만 명당 49명의 기증자가 있는 반면에 왜 그래? 저희 나라는 이제 41위로 100만 명당 8.6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낮은 숫자이죠. 이번에는 그 생체 기증자의 그 수입니다. 지금 똑같은 인구 100만 명당 생체 기증을 하는 비율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51.78명입니다. 뇌사 장기 기증보다 훨씬 높고 스페인의 그 사후 장기 기증보다도 훨씬 높은 숫자이죠. 반면에 스페인의 생체 장기 기증은 7.17명입니다. 저희하고 완전히 우리나라랑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상황이죠. 네. 왜 이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는 가족애가 높아서 생체 이식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 게 사실은 그거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페인이나 뭐 유럽 일부 나라들 같은 경우와 우리나라 장기 기증 시스템의 그 차이 중에 가장 큰 것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죽고 나서 장기 기증을 하고 싶지 않으면 나라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기증을 원하면 이제 등록을 하는데 스페인 같은 나라는 기증하고 싶지 않다면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특별하게 언급이 없으면 다 기증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국민의 문화가 그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연명의료 중단법이라는 것이 이제 시행이 돼서 내가 더 이상 어떤 적극적인 그냥 무의미한 그런 생명 유지만을 위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내가 그런 치료는 받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연명의료를 중단을 한 상황에서는 본인이 이전에 장기 기증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장기 기증으로 현재는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없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사실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기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뇌사라는 그런 진단을 받은 상황만이 이제 기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건강할 때 내가 아무리 장기 기증의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다 하더라도 그 돌아가시는 시점에 뇌사가 아니라면 장기 기증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근데 연명의료 중단을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본인이 이전에 장기 기증 희망이 있었더라도 현재는 이제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많은 나라에서 사후에 장기 기증할 때 순환정지 장기 기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순환정지 장기 기증이라는 것은 뇌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연명 치료를 중단을 하게 되면 이분이 뇌사가 아니었지만 연명 치료를 중단을 하게 되면 어쨌든 어느 시점에 심장이 멈추고 순환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장기 기증을 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장기 기증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한테 조금 생소한 개념이기는 할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미 지금 표해 보시는 바와 같이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상당하네요. 전체 기증자의 3분의 1 정도가 이런 그 순환 정지로 이후에 장기 기증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나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인식이 개선되고 제도가 잘 마련이 되면 얼마든지 기증자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마지막 순간에 기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내가 기증을 하겠다는 의사도 평소에 건강할 때 밝혀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하시면 성인 같은 경우에 운전면허증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오늘 제 운전면허증을 잠시 보여드리자면 이게 운전면허증 요 아래쪽에 장기 기증이라고 써져 있죠. 네. 건강할 때 의사를 밝혀두고 또 가족 주변 분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고 왜냐하면 또 가족이 반대를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전에 장기 기증하겠다고 했고 네. 운전면허증을 딱 밝혀놨는데 이 가족이 반대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어떤 우리의 그 오래된 관습과 문화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건강할 때 그런 의사를 분명히 내비치셨다면 그 순간에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을 더 존중하고 더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저도 저기 면허증에 처음에는 이제 스티커처럼 붙여서 나왔었는데 어느 시기부터는 완전히 인쇄가 돼서 면허증에 지금 이제 보여주신 것처럼 나오게 되는데 저도 이렇게 박혀 있고 저도 식구들에게 당연히 그렇지만 식구들에게 주위 분들에게 나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차 운전하다가든 뭐 어디 차를 타고 가든 뭐 하든 사고가 나서 뇌사가 일어나면 무조건 100% 동의를 해라라고 다 일부러 이렇게 파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가족들이 저희는 못해요 이러면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다 이렇게 밝히고 자기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네. 먼저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것도 많이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우리 생각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뭐 궁금증이 끊이지를 않아서 말이죠.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뇌사자가 이제 기증 적출을 하고 그 시신을 병원에서 그냥 보호자가 알아서 데리고 가세요. 어머. 이런 식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행적이. 네. 그 원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내가 이걸 왜 했느냐. 그래서 제도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그때 또 어떤
제도가 변화되는 그런 과도기 중에서 뭐 일어났던 일이고 약간 뭐 불미스러운 일이긴 하지만은 지금은 그 이후로 또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사실은. 또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생기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은 이제 계속해서 논의하고 개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결국 온 국민이 함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처럼 예를 들어서 60세가 넘어가고 60세 정도가 넘으면 몸 안에 약간 장기나 뭐 이런 기능들이 다 이제 저하되면서 이렇게 좀 건강치 못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기증이 가능한 건지. 네, 물론 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실 본인이 기증을 희망하는 것은 이제 건강할 때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네. 요즘 보면은 전부 그 평균 연령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실제 내사자 장기 기증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한 60대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그건 어느 한 가지 그냥 단순하게 나이만을 보고 결정하지는 않고 뭐 심지어 뭐 당뇨, 고혈압 이런 거 지병들이 다 있으시다 하더라도 그 최대한 이렇게 가능한 부분들을 살려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넓은 의미의 그 사실은 그 조혈모 세포 이식은 뭐 어떻게 보면 장기 이식보다 넓은 의미의 장기 이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혈모 세포는 뭐 뇌사나 이런 게 아니고 제가 건강한 몸에서 혈액형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레이디 제인이 사석에 묻더라고요. 그 무서운 거 아니냐 실제로 채취할 때. 옛날에는 이제 전신 마취나 하반신 마취를 통해서 골반뼈라는 데서 주사바늘 꽂아가지고 채취를 했단 말이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말초 혈액 채취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 보통 헌혈하듯이 한쪽 팔에서 피를 뽑아서 중간에 그 조혈모 세포만 걸리는 기계를 거쳐서 그 나머지 피는 내 다른 팔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내 몸 안에서 빠져나간 조혈모 세포는 뭐 일주일 내에 내가 밥 먹고 생활하면서 다시 몸에 생기기 때문에 아무 생활하는 지장이 없고요. 세계적으로 조혈모 세포를 기증했다고 해서 부작용이 있다는 보고는 한 번도 없어요. 네, 또 오늘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 장기 기증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을 텐데요. 이번 기회에 장기 기증 그 절차를 좀 잘 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산하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홈페이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등록하셔도 좋고요. 온라인으로 되는 건가요? 네네, 온라인 등록도 가능하고 또 전화나 팩스로도 또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새 생명을 살리는 이런 좋은 기회에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여러분, 제 뜻은 그러하니 이해해 주시고 같이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도 자꾸 해놔야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정말 애타게 순서를 기다리시는 분들, 또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분들, 또 가족들 계실 텐데요. 그분들께 저희가 힘내시라고 응원의 박수 좀. 네, 그리고 축하합니다. 네. 올해 안진씨, 김동식 교수님과 함께 300회를 넘어 301회 아주 의미 있는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좀 힘줘 이 소리를 외치고 싶네요. 오늘 나는 몸신이다 같이 외치실 텐데요.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채널 A